명상하는데 그래서 데니엘 골만. 자, 하나의 가설이라 빛이 저기 있어. 하나의 가설. 대는 1973년 두 번째로 아시아를 찾았다. 이번에는 사회과학연구협회 박사후 연구원 신분이었고, 니아나포니카 젖을들은 주로 아비담마를 다뤘다. 아비담마는 변성된 특성으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의 설계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심리학적인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내면의 지형을 형성하며 우리의 핵심 존재의 지속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었다. 어떤 부분들은 심리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였다. 특히 마음의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못한 상태 간의 차이를 역동적으로 요약한 부분은 상당히 설득이 있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너무도 빈번하게 요동친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태는 탐욕, 이기심, 나태, 동요 등으로 모두 마음의 지도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속한다. 반면에 건강한 상태에는 차분한 침착한 마음챙김, 현실의 건강한 자신감 등이 있다. 흥미롭게도 건강한 상태들에 속하는 회복 탄력성, 유연성과 적응성 등은 마음과 몸에 모두 적용이 된다. 건강한 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억제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길을 따라서 잘 진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이 건강한 상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깊은 집중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명상가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들은 억제된다. 하지만 시장에 나왔던 수행자의 경우처럼 집중적인 샤마디 상태가 사라지면 언제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예전처럼 떠오를 수 있다. 반대로 고대 불교 심리학에 따르면 통장 수련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면 급진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결국 명상가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1973년 여름에는 리치와 수준도 6주 동안의 캔디에 머물렀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하버드 대학교 격언 강사로 채용이 되어졌다. 명상, 의식 심리학 강의가 개설되자 수백 명의 학부생들이 몰렸다. 강의에는 명상으로 변성된 특성들, 불교의 심리학 체계,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던 어텐션, 주의의 역학을 모두 다뤘다. 신청한 학생이 너무 많아서 강의실을 당시 하버드에서 가장 큰 1000석 규모의 샌더스 시어터로 옮겨야 했다. 대학원 3년차였던 리치는 조교를 맡았다. 니아나 포카의 원래 이름은 불교의 또 문인들의 스승이 되었던 명상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곳에 관심들이 많다는 거죠. 의식 심리학이라는 강의는 물론 강의에서 다른 주제 대부분은 당시 심리학의 전통적인 흐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예상 가능한 결과였지만 한테는 강의를 마친 후에 후속 강의 제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저술과 함께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강의를 마친 후에 후속 강의는 없었다는 것은 관심은 있었는데 듣고 볼 게 별거 없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스리랑카 함께 지낼 때부터 그리고 대니 의식심리학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논문의 초보를 작성하는 데 매달렸다. 케임브리지 들어온 후 우리는 오랫동안의 대화를 나누며 이 문제를 곰곰이 논문에 적은 명상과 체면에서 주의의 역할이라 의식의 변형에 대한
이런 것을 한각에서는 명상에서 얻은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변성된 특성이라기보다는 변성된 상태, 황홀경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예전과 똑같은 얼간이었다. 그 후에 학설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이 생각을 좀 더 공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데, 여기서 달라이라마가 말한 수행자는 히말라야 동굴에 살며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집중적인 명상을 수행한 사람을 의미했다. 현대의 요가센터에서는 수련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어느 날에도 외딴 곳을 찾아 은밀하게 수련하는 아시아 요기들의 표준적인 방법들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수련법들의 지도는 한 명의 스승, 구루가 한 명의 제자를 상대로 1대1로 이루면서 이루어지는데, 현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험의 법칙은 청정도론의 이전 시대부터 있었다. 명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긍정적인 변성 상태가 일상이 되어진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변성은 명상 수련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변형을 의미한다. 1970년대 당시에 명상 같은 이국적인 주제에 관심을 보이 학설지는 두세 개였고,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 제일 처음 논문을 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만한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 논문을 게재한 몇십 년이 흐른 후에야 리치는 고도로 숙련된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상태는 명상을 전혀 한 적이 없거나 명상을 약간 경험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태와 사뭇 달랐다. 과학의 발달, 창의적인 연구자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그 아이디어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하는데, 자, 경제학자 조지 숍 오늘의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창조적인 파괴라는 개념 덕분이다. 창조적 파괴, 기존 과학적 사실 방법 결과에서 찾을 수 없던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 논문의 데이터는 명상 상태를 유발하는 방법을 많이 수련할수록 수련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아주 살짝 뒷받침할 뿐이었다. 1973년 리치가 뉴욕에서 열린 신경과학회의 첫 학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 모인 과학자들은 대략 2,500명이었다. 모두가 새로운 분야의 탄생을 기표했고, 그리고 오늘날 같은 학회에 신경학자 3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신경과학계 초창기 학회장들 중 한 명인 록필러 대학의 브루스 맥웬이 우리에게 과학적 무기를 제공해 주었다. 맥웬은 나무 두더지를 실험했다. 서열이 높은 나무 두더지 한 마리와 서열이 낮은 뉴런의 수상돌기는 세포가 쭉 뻗어나가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하는 따라서 수상돌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억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웬의 연구 결과는 내 신경과학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경험이 내의 흔적을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맥웬의 심력을 위한 성스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이 신경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가 실험실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혼자 지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실험용지가 사람은 맥웬의 연구는 부정적인 사건이 어떻게 뇌의 부위를 줄어들게 만드는지, 맥웬의 다이아몬드 결과 일반적인 커다란 도약은 1992년 리치는 자연과 양육을 둘러싼 논쟁에 이 논쟁은 길고도 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리치 일부 사회학자들이 생물학적인 원인을 모두 집단 간의 유전적인 차이로 환원해버리고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학자들은 이념적인 태도에 휩쓸렸을 뿐이었다. 자,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적대적인 관점을 깔끔하게 조화시키지만 리치의 이러한 제안은 여전히 기존 과학계의 통념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상황이 바뀌었다. 어떻게? 예컨대 왼쪽 손가락으로 계속 이절 저절을 재빨리 눌러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손가락 놀림을 관장하는 뇌 영역들이 확장되었고 연주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커졌다.
바이올리니스트 6명, 첼로리스트, 기타리스트, 그리고 그들과 성별과 나이를 맞춘 비음악가 6명으로 이루어진 대조군이 음악 훈련이 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험자로 참여해서 그 음악가들의 훈련 기간은 적게는 7년, 많게는 17년 다양했다. 중요한 것은 음악가들이 모두 현악기로 연주했으며 오른손잡이였다는 사실이다. 이 음악가들이 연주할 때 왼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계속 이절 저절을 누르는 역할을 한다. 현악기 연주는 상당히 손재주를 필요하고 따라서 능숙한 연주를 하면 핵심적인 촉감, 민감도가 향상이 된다. 뇌에서 생성되는 자기 신호를 측정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한데 이 측정 기법을 사용했더니 왼손 손가락의 사용과 관련된 피질 표면의 크기가 음악가들 사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겠네요. 자연 실험에서 앞을 똑바로 보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채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라. 여전히 앞을 똑바로 보면서 그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눈은 정면으로 집중해 보고 있어야 한다. 손가락은 시야의 바깥 가장자리 즉 주변 시에 위치할 것이다. 손가락을 코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 사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각장애인들이다. 청각장애인의 이런 특이한 시각적인 이점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뇌과학적인 근거는 최근에야 알려졌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다시 신경가소성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뇌 연구들은 선천성 청각장애와 같이 자연 발생 상황을 이용해서 소위 자연 실험을 하게 된다. 오리건 대학교 뇌비는 뇌가소성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타이에 마침 MRI 뇌 스캐너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청각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을 모두 실험해볼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수화는 커다란 몸짓이다. 청각장애인은 다른 청각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손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보는 대신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 몸짓들 중에서 일부는 시야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시각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신경가소성은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배우고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읽는 시각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인 청각장애인은 해실 1항이라 알려진 1차 청각 기질의 기능을 하는 신경 영역에서 감각 입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뇌비는 청각장애인의 뇌가 변형되어 있어 청각 시스템의 일부가 시각회로 함께 작용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비는 평균 연령 30세의 선천적인 중증청각인 10명을 연구하면서 그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청력이 전혀 손달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니 뇌비는 그들의 부중심과 시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안해냈다. 깜빡이는 노란색 원들이 스크린에 지시된다. 대부분은 천천히 깜빡이지만 일부는 빠르게 깜빡. 테스트 참여들은 빠르게 깜빡이는 노란색 원을 보며 버튼을 누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 원들은 때로는 스크린의 중앙 쪽에 나타났고 때로는 가장자리 쪽에서 부중심과 시각에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참여자들은 노란색 원들의 주변에서 나타났을 때 대조군보다 더 정확하게 탐지했다. 이런 발견을 통해서 내가 반복적인 경험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혀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졌다. 음악가 청각장애인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경가소성은 증거에 기반하는 프레임과 현재의 과학적인 사고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이 있는 개념이다. 신경가소성이다. 변성 특성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변성, 한쪽 끝은 부정적인 것의 시작, PTSD가 대표적인 편도체는 위협을 찾아내는 신경레이더.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편도체는 뇌의 나머지 부분이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엄청난 외상을 입은 경우에 편도체는 그 기준점을 재설정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PTSD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외상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신호가 플래시백, 불면증, 짜증,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면성 신경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변성 등 특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건강한 스펙트럼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경 가소선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소수의 탁월한 요기, 스와미, 불교 승려, 라마성들이 반복적으로 수면을 거쳐서 지속적인 특성을 만드는 방법이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변생된 특성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변형을 묘사한 고대 문헌의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만하지 않은 마음은 과학과 명성이 공유하는 목표인 인간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고통을 조용히 성찰할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내재하고 있다. 그런 삶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로 풍요로움을 들 수 있지 않을까? 번영.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인도 카시미르를 통과했을 때 평원이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한 지점인 풍요로운 도시 닥실라에서 금욕하는 수행자 무리를 만났다고. 수행자들은 알렉산더 왕의 사나운 명사들을 보고도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서 제 아무리 알렉산더라고 수행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로 벌거벗은 철학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미덕에 기축한 유데모니아 즉 행복 번영으로 상정했다. 알렉산더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주여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평온 주시옵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행복을 증진하는 마음의 특질들을 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 성질, 친절, 인내, 겸손 같은 자질들은 행복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들로 간주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풍요로움 해당하는 웰빙이라고 할 수 있다. 웰빙. 자기 수용, 셀프 억셉턴스, 개인의 성장, 자율성, 숙련, 만족스러운 관계, 삶의 목적. 이렇게 미국 질병통제의 CDC에 따르면 직업과 가족에 대한 의무 이외에 강한 삶의 목적의식을 느낀다고 보고한 미국인은 절반이 못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웰빙의 이 특별한 측면은 어쩌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몇 년을 보내며 주위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자신과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 데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식이 중요했다고 전설했다. 프랭클은 수용에서 다른 죄수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사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같은 곳에 있었던 다른 남성은 수용소에서 나가서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었고 다른 이는 쓰고 싶은 책이 있었다. 삶의 의미와 목적성에 대한 프랭클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발견이 명상에서 있었다. 10개월간 대략 540시간의 집중 수련을 마친 후에 삶의 목적의식이 강해진 수행자들은 면역세포 내의 텔로머레이저 활동이 증가했고 심지어 5개월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 텔로머레이저 효소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호하는데 DNA 가닥의 끝부분에 씌워진 특기인 텔로미어가 세포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셀세포들이 어디에 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고.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발전하는 다양한 마음 챙김 명상을 한 결과 내관의 한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중적인 형태의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최대 1년 후까지도 행복감이 증가했다. 행복감이 결과 명상가로서 명상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론은 매력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상의 이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주 이용된다. 명상에서